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곧바로 불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결국 국민 혈세로 물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를 비롯해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한미일 안보수장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대북 대응과 경제 안보 현안 등을 협의합니다.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르면 10월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1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SK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공장에선 지난 4월에도 화학제품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 도착했습니다. 사찰단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 원전 시설 피해를 확인하고 안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신병들을 대상으로 마치 군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운전자 보험 등 보험 가입을 권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사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낮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내일은 남부와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2,900억 원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중재판정부의 결론입니다. 애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만 인정됐는데 정부는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불복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 사건의 결론이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400페이지 분량의 판정문을 법무부로 보내왔습니다. 중재판정부가 내린 결론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2,920억 원입니다. 여기에 배상금을 다 내는 날까지 이자도 내야 합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되판 매각 대금이 결정된 지난 2011년 12월부터를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185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애초 론스타는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46억 7,950만 달러를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4.6% 정도만 인정됐습니다. 쟁점별로 보면 우선 론스타에 대한 세금, 조세 관련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 3명 가운데 2명은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할 당시 우리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액이 떨어진 건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대우했다고 주장해온 우리 정부는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불복 절차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정 취소 신청은 앞으로 120일 안에 가능합니다.
신청이 이뤄지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별도 심리가 이뤄져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법무부는 배상금 강제 집행을 멈추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취소 신청 사유가 절차의 심각한 위반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서 실익이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우선 관계 부처 TF와 국제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짤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론스타 배상 판결이 나오자 정부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곧바로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어서 국민 혈세로 론스타에 3천억 원을 물어줘야 할 경우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에 물어줘야 할 금액은 3천억 원. 론스타가 애초 요구한 6조 원과 비교하면 5%도 안 되지만 일방적으로 부풀려진 요구란 걸 생각하면 정부 입장에선 억울한 돈입니다. 그 부풀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요만큼 갚게 되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부는 론스타에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법무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 단계라는 게 거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가입한 이 협정문에도 이 판정 자체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하나금융지주나 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지만 역시 실현 가능성은 작습니다. 결국 돈줄은 국민 혈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상금 지급을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 등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정부에도 나름대로 대응 체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어느 쪽에 결과가 나오든 적절한 아마 대응이 있을 것이다.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분쟁이 국민 혈세 3천억 원으로 귀결되는 듯한 상황. 서투른 정책 결정이 어떤 대가를 부르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부의 배상금 결정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행위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전체 주주와 한국의 은행 시스템에 기여한 부가가치에 대한 배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단연간 노력했으나 한국은 자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정이 우리의 이런 핵심 주장을 입증해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을 대신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론스타는 다만 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밑 접촉을 통해 접점 찾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늘 열리는 본회의 처리 여부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애초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3억 원 올린 14억 원으로 제시한 여당은 민주당의 반발로 12억 원으로 내린 절충안을 내면서 합의를 촉구했지만 또 14억도 또 13억도 12억도 조정 가능하다. 우리 관련되는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합시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주 부정적이어서 어제 마지막으로 12억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제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현행 60%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주택수 특례와 납부 유예를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은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도 좀 이게 정말로 필요하고 절박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어쨌든 좀 야당 쪽에도 뭔가 좀 협상에 명분을 주기 위해서 뭔가 좀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종부세 법안은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 후보 당시 약속한 종부세 완화 공약을 지키라고 몰아붙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법안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관련 법안에 대해 잘못된 사실로 압박하고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저들은 지금 50만 명에게 해당되는 종부세 법안을 우리가 맡고 있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합의된 만큼 하는 것인데. 앞서 정부는 안내문 발송 등의 이유로 오늘 본회의를 법안 통과 마지노선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협상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을 열고 정기국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어 본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원자력 안전위 비상임의원 추천안 건과 한미 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안보수장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대북 대응과 경제안보 현안 등을 협의합니다.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이규중 기자입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하와이에서 회담을 엽니다. 한미일 안보수장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4월 워싱턴 DC 회의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이번 한미일 안보 실장 회의는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 장소가 인도태평양 사령부라는 점에서 시선을 모읍니다. 미군의 아태 지역 작전을 총괄하는 곳으로 한미 미일 연합방위 태세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에서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삼각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7차 핵실험의 시기를 늦출 것인가. 그리고 제7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것인가. 3자 안보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논의해보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경제 안보 현안은 물론 최근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영내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 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을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의 밀착과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 이제 그런 면에서도 아마 그 중국 문제가 중요한 어젠다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간 안보까지 포함한 폭넓은 협력을 강조한 바 있어 앞서 열리는 한일 회담에서 관계 개선과 안보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에 대해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31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런 훈련은 한미군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시 한국과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을 방어하며 맞서 싸울 준비를 확실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 훈련은 11일간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어 지향적 훈련이라며
이것은 실제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새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기존 백신을 수정해서 만든 것인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 미국 정부는 제약회사에 오미크론 변이를 목표로 한 백신을 주문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에 착수한 뒤 최근 긴급 사용을 신청했고 미국 FDA는 이를 승인한 겁니다. 앞서 지난 15일 영국은 모더나의 새 백신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새 백신은 이전 변이는 물론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전염성이 높은 BA4와 5에도 맞춘 2가 백신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 변이에 대한 광범위한 예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hi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eople once they get boosted with the vaccine to generate antibodies that can neutralize both, original variants and the Omicron variants, but also the variants in between. 이들 백신은 1차 접종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이미 1차 백신을 맞은 접종자를 대상으로 투여됩니다. 화이자의 새 백신은 12세 이상, 모더나는 18세 이상 성인이 접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곧바로 자문위를 소집해 고위험군을 포함해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주말 동안 배송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미국 내에서 실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1 백신을 오늘부터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코비1은 18세 이상 성인의 1, 2차 접종에 활용이 되며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일은 오는 13일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은 오는 5일부터 보건소 또는 일부 위탁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스카이코비1 백신은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으로 보관이 용이하고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제조돼 부작용 우려가 적은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대표단이 현지 시각 31일 양국 관련 부처들이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동 협의 창구를 제안했고 미국 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양국 정부 간 실무 논의에 미국 백악관 관계자도 참석해 한국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등 이 문제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동맹으로서 함께 논의해보자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제너럴 모터스, GM과 합작해 만든 첫 번째 배터리 공장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31일 합작법인 얼티엄셀즈가 이같이 밝혔다며 오하이주에 있는 첫 번째 공장 워런 플랜트에는 직원 800명 이상이 고용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생산은 2019년 12월 당시 LG화학과 GM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지 2년 8개월여 만입니다. 뉴욕 유가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감산 전망 완화와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3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09달러, 2.3% 하락한 배럴당 89.5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 도착했습니다. 사찰단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 원전시설 피해를 확인하고 안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자포리자 원전 원자로 인근 건물 지붕에는 여러 개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IAEA가 사찰단을 파견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비롯해 모두 14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찰단은 차량으로 키이우에서 자포리자로 이동했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자포리자에 도착한 사찰단은 임무 수행에 며칠 걸릴 것이라며 이번 사찰의 임무는 기술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seeks to prevent nuclear accidents and to preserve this important, the largest, the biggest nuclear power plant in Europe, in the whole of Europe, not only in Ukraine. 하지만 IAEA 사찰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러시아는 원전이 안전하다는 IAEA의 판단을 받아 자신들의 점령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Радиационная обстановка на Запорож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остается в норме. Штатным персоналом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контроль 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атомной станции и обеспечение ее бесперебойной работы.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찰을 러시아군의 원전 철수의 계기로 삼으려 합니다. This should be a step to deoccupy, demilitarize the station because that is really very important. 지난 3월부터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달부터 잇단 포격을 받으며 방사능 유출 위험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제 막 신병훈련소를 수료한 이등병에게 군 관련 보험을 들어야 한다며 가입하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 보험 판매 전화였는데요. 하지만 이 신병은 면허도 없고 운전병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병사 개인정보나 입대 일정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얼마 전 강원도 최전방 육군 4단 신병훈련소를 수료한 A 이등병. 수료식 당일 부모님이 면회를 왔고 펜션에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같이 듣고 있었는데 뭐 군상해보험이라고 군대에서 들어주는 보험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들은 동기들도 다 받았대요. 그런가 보다 있었는데 전화 끊고 인증 문자가 뭐 카톡인가 오더라고요. 요즘 군대 참 좋아졌다 하면서 지켜봤던 아버지.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면허도 없고 운전병도 아닌 아들인데 약관을 보니 일반 상해보험도 아니고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모바일로 청약하고 전자서명을 하라는데 매달 11,700원, 보험비는 자동이체로 군 월급 계좌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훈련병, 신병이면은 군대 뭐 하면 다 시키는 대로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료 얘기하고 군 얘기하면 다 하죠. 뭐 사실 전화 와갖고 군상해보험이라고 들리라 그러면 다 하죠. 군부대 관련 인터넷 게시판이나 훈련병 가족 모임 카페에는 유사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신병들을 대상으로 마치 군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운전자 보험 등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병사 개인 연락처나 입대 일정 등 개인정보는 어디서 유출된 걸까? 보험사들은 병무청 징병검사 때 만들거나 병사들이 훈련소 입소 후 추가 발급받는 나라사랑 카드에서 개인정보를 모집했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없고 나라사랑 갔을 때 마케팅 동의를 해줄지 몰라도 마케팅 동의 해놓으니까 자료를 그때 보내드린다고 약속 그때 있습니다. 보내드린다고 아버님. 부대 측은 보험 판매 권유와 군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확인해 나섰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부대별 병사들의 보험 가입 현황을 아직 모두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 측 역시 대리점을 상대로 보험 판매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하신 분이 뭐 나라사랑 카드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정보를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한 번 더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막 입대 훈련소를 마친 신병에게 군을 거론하며 걸려온 대기업 보험사 판매 전화. 피해자들은 병사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화학 제품을 만드는 SK 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4월에 화재로 2명이 숨졌던 공장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어지럽게 뒤엉킨 파이프. 그 앞으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서 있고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출발하고 또 다른 환자도 다급하게 태웁니다. 오후 3시 40분쯤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SK 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7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발 충격은 주변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뻥 소리 나가지고 컨테이너 적재한 게 무너진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그 위쪽에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불 났구나, 폭발했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현장은 사고 직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공장은 합성 수지로 비닐이나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곳으로 소방당국은 재생공정 과정에서 압력 가다로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국과수 등과 함께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인명피해가 7명 났는데 1명은 저는 지금 병원 이송한 상태입니다. 다른 체류가스나 이런 걸 갖다가 또 일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하고. 사고가 난 공장은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지난해 SK 종합화학에서 사명을 바꿨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화학제품 저장 탱크 내부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화재로 숨졌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안전관리를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판박이 사업으로 불려온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포함해 모두 2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과 민간 사업자들 사이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었던 것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공사인 호반건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산관리사인 위례자산관리와 관계자들의 주거지, 또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수감된 구치소 수용 거실을 포함해 모두 2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성남시 창곡동 일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 등 공사 관계자들이 민간 사업자와 짜고 개발 이익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사업에도 깊이 관여해왔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아내가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맡는 등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의혹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민간 합동개발 방식으로 이뤄졌고 민간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된 것도 비슷합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명시됐습니다. 관련 부패방지법 조항은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 혹은 제3자의 이득을 위해 이용할 때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이와 관련한 범죄 수익도 포괄적으로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패방지법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은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무원이 특정 민간 사업자와 짬짬이를 벌인 범죄 구조에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대장동을 넘어 위례신도시로 확대되면서 성남시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두 사업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진행된 만큼 이 대표가 당시 최종 결재권자로서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론스타 판결 관련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신문 1면을 도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인물들까지 다시 거론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준비했는데요. 이 론스타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정부 핵심 인사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을 중앙을 보시게 되면 네. 여러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모습입니다. 먼저 여기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이 한창이던 시기 국내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의 고문을 지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번에 다시 이름이 거론이 되니까 이전에 밝혔던 입장 그대로 론스타에는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2003년 검찰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목한 이른바 10인 비밀회의의 배석자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서 2012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을 당시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때 금융위 사무차장으로 관련 사안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08년에서 2009년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는데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재정, 통화, 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론스타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오는 3일 0시부터죠.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이제 폐지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일 0시부터는 한국으로 들어올 때 PCR 음성 확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10만 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도 부담스럽고 또 해외에서 검사 장소를 찾아가는 게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특히나 항공과 여행업계의 기대가 커지는 모습인데요. 항공업계는 이에 발맞춰서 신규 취항과 증편의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항공 수요가 단번에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이른바 3고가 동시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분위기로 조금이라도 더 돌리고 싶은 여행업계에서는 입국 후의 PCR 검사도 단계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 내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9월 1일입니다. 9월의 첫째 날인데요.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명절을 앞두고 스미싱을 조심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명절이 되면 지인들끼리 연휴 잘 보내시라라는 연락을 주고받곤 하죠. 네. 근데 이런 문자를 가장해서 사기를 치는 이른바 스미싱이 극성이라고 합니다. 또 명절이 되면 서로 선물도 택배로 주고받곤 하는데 네. 그러면서 택배 회사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도 많다고 합니다. 작년에 접수된 20만 건의 스미싱 신고 중에서 절반이 설이나 추석 명절에 들어왔다고 하고요. 또 이런 문자 사기 중에 95%는 택배 회사 등을 사칭하는 형태를 띠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스미싱 범죄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자 내용 안에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절대로 눌러보지 말라고 기사에서는 조언하고 있었고요. 또 악성 앱이 설치됐다고 의심이 되거나 스미싱으로 추정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118로 신고를 하게 되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즐거운 명절인 만큼 이런 범죄에 대한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21년 만입니다. 이제 대전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이 DNA 검사가 이 추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된 사건들이 꽤 많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을 보게 되면요. 이른바 DNA법이 도입된 2010년부터 작년까지 그러니까 12년 동안 DNA를 통해서 재수사가 시작된 미제 사건이 2,4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중 기소까지 이어져서 형이 확정된 경우도 1,000건을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한 범죄자들을 DNA 수사를 통해서 다시 잡아들일 수 있었던 건데요. 현재 DNA법에서는 살인과 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가지 범죄에 대해서 이 DNA를 확보해서 장래 수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전자 증폭 기술이 발전되면서 DNA가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DNA를 영구 보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DNA법이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지적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크게 표현된 그래프가 눈에 띄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연령대별 체육활동 참여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네. 일주일에 1회 그리고 30분 이상 운동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조금 더 젊을수록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결과치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50대가 61%로 나타났고 70대도 58.3%인데 10대는 55%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대 운동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10대들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초중고 학생들의 체중이 한 4, 5kg 정도 불었다고 하고요. 신체 활동량은 하루에 25분에서 70분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5세에서 17세의 유청소년들에게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소련의 마지막 최고 지도자죠. 고르바초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이었는데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로 갈라진 냉전을 종식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일부 자국민들에게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권 국가 시민들에게 자유를 선사한 영웅이라고 칭하면서 그의 업적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추모를 했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도 추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이번 추모의 목소리가 오늘날 러시아를 멈추게 하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고르바초프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사 제목도 탈냉전 시대 열고 신냉전 새벽에 떠났다였는데요. 고르바초프는 장례 절차를 거쳐서 모스크바 한 수도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 택시의 오래된 관습 가운데 하나로 산업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소득의 일부를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기사가 가져가는 제도인데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와 재작년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선 여전히 변형된 산업금 제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5년째 법인 택시를 몰아온 최모 씨는 최근 배달업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5일을 일해도 매달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생계를 꾸려가는 처지 때문입니다. 월급은 120만 원 정도 오르고 산업금은 240 정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실제 급여는 120만 원 정도 감소하는 게 되는 거죠. 애를 가르치고 생활할 수 있는 그 형편이 못 되거든요. 최 씨가 지난 1월 받아든 월급 명세서입니다. 세후 150만 원이 찍혔지만 회사에 내야 할 돈 125만 원이 깎여 실제 받은 건 25만 원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택시기사들은 말로만 없어진 산학금 제도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매일 19만 5천 원이야. 지금도 전액관리제라고는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어차피 산학금을 해야 되니까, 입금을 해야 되니까. 법인 택시 회사는 오랫동안 기사가 하루 번 돈의 일부를 떼가는 산학금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지나치게 오래 일을 하거나 단거리 승객은 태우지 않는 문제가 불거지자 2년 전 법으로 산학금을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대신 택시기사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자 택시 회사들은 하루에 벌어야 할 돈을 정해놓고 달성하지 못하면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변종 산학금 제도를 만든 겁니다. 택시기사들 입장에선 사실상 산학금이 유지되는 데다 열심히 일해도 월급에 더해 초과 수입을 가져갈 수 없어 유인책이 더 떨어진 상황. 실제 지난 6월 기준 법인 택시 기사 수는 7만여 명으로 3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법인 택시 가동률도 덩달아 떨어져 서울은 지난해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인 택시 10대 가운데 3대 정도만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택시 회사들은 근태 관리를 위해 변종 산학금 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안 그래도 수익률이 낮은데 불성실한 근무자들을 가려내지 않으면 회사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준금을 줘야 되는 것
자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성실 근로를 유도하지 않으면 회사로서는 기본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택시업계의 수익성 자체가 너무 낮아서 회사와 기사 간 알력 다툼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소득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고요. 수요가 높아질 때는 뭐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올라가는 당연한 시장 메커니즘, 또 그게 작동을 해야만이 실제로 이렇게 그 공급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택시 요금을 현실화하고 시간제 근무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허용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자가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관련 가중처벌 관련 조항 효력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과거 위반 행위와 현재 음주 측정 거부 또는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각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강한 처벌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결국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8년 만취 운전자 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습니다. 서울시가 한강 달빛 야시장이 열리는 요일과 장소를 바꿔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강 달빛 야시장이 열린 지난달 26일에서 27일 반포 한강공원 일대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으면서 나온 방침입니다. 일단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장보기를 하는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9월 2일과 3일은 휴장합니다. 10월부터는 야시장 장소를 반포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옮깁니다. 한화가 주최하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한화는 오는 10월 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을의 시작인 오늘은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5도나 높겠고요. 낮 기온이 이렇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강한 동풍이 불어드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이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며 차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은 그 밖에 남부와 영동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고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과 대구는 28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이후 날씨는 북상하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이 태풍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며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위기 타파 방안으로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는 등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꺼냈습니다. 동시에 팀 코리아로 뭉치면 제2의 해외 건설 붐을 실현할 수 있다며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도 강조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출 최일선인 부산항 신항 물류시설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부산하고 경남하고 해수부하고 국토부가 그냥 한 몸이 돼야 되겠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어두운 하반기 수출 실적 전망과 해외 건설 수주 정체 등 직면한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력 사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고 유망 신산업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수출 문제 타겟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350조 규모로 늘리고 대중 수출 위축, 높은 에너지 가격, 반도체 수출 감소 등 3대 리스크를 집중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수출 현장 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팀 코리아로 똘똘 뭉치면 제2의 해외 건설 붐이 실현될 거라며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를 매개로 교통망과 5G를 묶음으로 수출하는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해외 인프라 지원 공사 자본금과 수출입은행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우리 모두 팀 코리아로 똘똘 뭉친다면 제2의 해외 건설 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세계적 해양 도시로 만들겠다던 마음이 여전하다는 발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TK에 이어 PK를 찾은 만큼 집토끼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고물가 속에 유독 채소값이 폭등했는데 특히 시금치는 연초보다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비싼 가격에 잘 팔리지도 않아 시장이나 마트에서는 아예 자취를 감췄는데요. 걱정인 건 태풍이 오면 채소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전통시장에 있는 반찬 가게입니다. 단골 메뉴인 시금치 무침이 보이질 않습니다. 올해 초 한 단에 3, 4천 원이었던 시금치 값이 10,000원을 넘어가자 아예 팔지 않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안 팔리면 비싼 거 버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안 팔는 게 낫다는 거죠. 집중호우와 무더위 여파로 생산량이 급감하자 시장에서는 시금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 단에 5,500원짜리는 예년과 비교해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가가 있으면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그만큼 수량이 없으니까 다들 악소리가 나오는데 그나마 써야 되니까. 올해 초 1kg에 7,000원이었던 시금치는 최근 3만 원까지 343% 폭등했습니다. 100g 기준으로 삼겹살은 2,805원이고 시금치는 3,045원입니다. 시금치가 오히려 삼겹살보다 10% 정도 더 비싼 겁니다. 배추와 상추, 무, 양파도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20% 이상 값이 올랐습니다. 여름에 덥고 장마 오고 비 오고 하면 너무 비싸고 또 이렇게 여름철 이게 시금치가 그렇게 맛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안 사게 되죠.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비축 물량을 푸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태풍이 오면 치솟는 채소값 가격에 더욱 부채질을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른바 역대급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11호 태풍 힌남노가 오키나와 해상에서 몸집을 불리며 북상 중인데요. 명절 대목을 앞둔 과수농가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 깊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김민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발 700m, 산 중턱 고랭지에 있는 사과 농장. 새빨간 열매가 온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당연히 바쁠 때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더 분주합니다. 지금 추석이 다가와서 지금 사과 수확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또 태풍도 온다고 해서 지금 서둘러서 지금 사과를 따고 있습니다. 익산의 배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손 하나가 아쉬울 때라 별 수 없이 사람을 더 썼습니다. 인력을 많이 동원해서 익은 배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태풍 오기 전에 수확을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수확할 수 없는 품종들입니다. 태풍이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만큼 지지대를 세워 묶으면 가지가 꺾이는 걸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점검해 깊이 파야 합니다. 벼는 태풍이 지나가기 전 최대한 물을 깊게 내서 쓰러지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태풍이 오면 과실이 비바람에 이제 떨어지는 게 제일 큰 피해이기 때문에 과실을 단단하게 결과지를 묶어주면은 낙가율을 20% 이상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민 자신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강풍에 건물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바람에 날릴 만한 것들을 미리 치워두는 게 좋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서서히 태풍의 영향권에 들 거란 예보가 있는데요. 애써 지은 한 해 농사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노조가 밤샘 협상 끝에 오늘로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 지부는 오늘 새벽 경기도와 12시간에 걸친 교섭 끝에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해 임단협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핵심 쟁점인 인력 확충을 위해서 이달 말까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39명을 지원하고 병원별 병상 가동률이 60에서 70%에 도달할 경우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의 수익성 위주 경영평가를 폐기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운영평가만 받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임금 1.4% 인상과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해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제 이슈였던 론스타 분쟁부터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의 투자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이제 한 3천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쟁점이 좀 여러 개 있었는데요. 각각의 판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이 론스타 사태는 이런 사건 자체는 영화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서가 깊고 내용이 좀 복잡한 사건이긴 하고요. 네. 크게는 이제 세 부분이 연관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을 사서 이제 2006년부터 팔려고 시작하는데 특히 이제 처음에는 HSBC라는 홍콩계 쪽에 은행에 이제 팔려고 했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매각이 안 된 케이스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매각이 안 된 게 사실 금융위기는 2008년이니까요. 매각이 안 된 게 결국은 정부가 매각을 지연시켜서 안 됐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은행에 2012년에 팔 때 결국은 이때도 매각 지연 더하기 어떻게 보자면 매각 가격을 좀 낮추는 압력을 넣지 않았느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결국은 사모펀드란 건 수익을 내고 이제 엑시트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펀드를 해체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요. 이제 그 수익금 나눠줄 때 세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나쁜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세 가지가 있었는데 네. 사실 인용된 거를 지금 보면은 정부가 이제 가격을 낮추는데 압력을 조금 제시했다라는 그런 인용 의견이 났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론스타가 제안한 어떻게 보면 제시한 보상액은 6조 가량 정도, 지금 환율로 따지면 6조 가량 정도 됐는데 이 중 한 4.6%만 인정됐다. 그러니까 규모 자체는 굉장히 축소가 되었고 특히 이제 가격 하락 분에 있어서도 이제 정부의 책임을 한 50%만 인정을 해서 네. 어떻게 보자면 흔히 말하는 배상액이 좀 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정부가 불복해서 판정 취소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받아들여질까요?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국제법은 거의 1심이라고 이야기하죠. 3심이라는 제도가 거의 없고요. 이게 재판이긴 한데 3심 재판 이런 흔히 말하는 국내에 있는 재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3심 재판이 아니고요. 2심 재판이란 것은 재판의 뒤집기가 오히려 말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숙고는 오래 하지만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은 이러한 재판의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확률은 10% 본다. 지난 10년간 다시 요청했을 때 네. 재심 아니면 재심이라든 취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 요청했을 때 확률 한 10% 정도로 굉장히 낮긴 낮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결국은 국제 무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결국은 교역 관계고 국제법이란 것은 한 번에 이렇게 클리어하게 정리해줘야 되는 특성상 이런 성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정부 쪽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제 과실 부분이 나온 거니까요. 그 네. 과실이란 게 가격 하락 압력을 주었다라는 부분에서 과실 부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없애고 가는 것들이 사실은 정부 쪽 입장에서는 그때 주요 논거가 외환카드 사태 때문에 사실은 론스타가 문제됐던 게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결정이 있는데 네. 론스타 외환은행을 인수를 하고요. 외환은행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외환카드를 인수를 하거든요. 외환카드를 인수하는데 외환카드 인수가를 굉장히 낮춰서 인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수사로 들어가서 이게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이거든요. 결국은 네.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하고 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때문에 결국은 외환은행 가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외환은행 매각 자체가 좀 어려웠다라는 이런 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는 뭐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시도는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판정 취소 소송에서 만약에 진다면 지연 이자까지 더해진 그런 배상액을 국민의 세금, 저희가 최근에 혈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혈세로 물어줘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서 선방이라는 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당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애시당초 이제 론스타 문제 제가 좀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론스타 문제의 시작은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을 살 때 론스타가 자격이 없었다부터 나오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금산 분리라고 이야기하죠. 금융 자본하고 산업 자본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론스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하던 데들이 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산업 자본으로 구분이 됐고 이 산업 자본이 우리나라 은행을 살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데 특혜를 줘서 했다라는 그런 의견부터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원, 그 정부 판결, 정부의 법원의 판결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사실은 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싸게 판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매각 과정 자체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외환은행을 사니까 이제 주가 급등하고 급등한 것을 너무 론스타가 가져간 것들이 아니냐 이런 저평가 논란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팔 때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 때 그 외환은행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다른 은행들하고 팔려고 시도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군데에서 개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 사실관계 파악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판결 자체를 전체적으로 연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혜 논란이 나왔다. 그리고 너무 싸게 판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역사에 남겨놓고 기록을 해놔야 되고 향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 안 생기도록 과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트리플 감소였는데 국내 경제 여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소비가 5개월 연속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월 달에 약간 올랐는데 0.1% 올랐습니다. 0.1%만 올랐고 나머지는 계속 하락했는데 2월 달분을 뭐 고려한다 그러면 1월 달도 사실 마이너스여가지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반에는 결국은 인플레이션하고 고금리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버는 돈은 한정되는데 이제 물건 가격이 상승하면은 굉장히 물건 사기가 어렵다. 방금 뭐 시금치 뉴스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흔히 그러니까 식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공산품 가격들, 유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사실 이제 7월 달에 좀 어떻게 보면 휴가철도 있고 애프터 코로나라고 이야기하죠. 위드 코로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비 같은 것들이 조금 진작될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하기도 했는데 그런 뭐 기대보다는 역시 고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들에 대한 영향이 더 커서 소비 등이 위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가 위축되고 특히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우리나라는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결국은 특히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지금 미국도 긴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어떻게 보면 하강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이나 중국은 지금은 금리를 적극적으로 못 올릴 정도로, 일본이나 금리를 적극적으로 못 올릴 정도로 어떻게 보자면 경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세계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하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수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사실 뭐 수출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한 4월 달부터 수출의 물량이 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출액 자체는 결국은 금액이기 때문에 물량 곱하기 가격이고 가격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라서 수출 지표가 그렇게 안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수출 양 자체는 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결국 반영이 되면서 투자는 더 위축이 되고 금리도 아마 향후 더 올해 2번 더 올릴 거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의 어떤 하강 기조가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소비, 투자, 생산 다 결국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뭐 하반기에 그런 전망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우리 경제 하반기 지표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시는 거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수출이 가장 중요한데 수출이 지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반도체 제외하고는 수출이 떨어졌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반도체 가격 역시 흔히 말하는 슈퍼사이클이 지나갔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 이후부터는 하강기다. 그러니까 동일한 양을 팔아도 수익이 그만큼 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면 영업이익 같은 것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도체 이외 부분에는 이미 수출에 대한 하락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고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사실은 수출액 자체가 그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이거 역시 하반기에 하락하고 내년까지 안 좋아지게 된다면 올해 하반기야 내년 초는 결국은 소비 투자 뭐 사실 심각해지면 고용까지 어떻게 보면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수나 수출 지금 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세계 경제도 좀 침체돼 있고 물가나 환율도 높으니까 정부가 또 뚜렷하게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물가 안정책을 내놓는,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흔히 말하는 긴축 통화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고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으로 한국은행 및 이제 기획재정부라든지 관계 당국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요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물가 상승을 더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진행을 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약간 먹히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출이 잘 되려 그러면 해외 수요가 많아야 되고 물건을 잘 팔려 그러면 국내도 내수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높고 물건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긴축 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사실은 재고도 늘어나고 있고 물건 판매에 대한 기대량이 역시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기를 완만하게 하강시키는 정책 정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최적의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흔히 말하는 이런 것을 연착륙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착륙처럼 급하게 떨어지고 이게 불황이 골이 오래가는 이런 것을 피하면서 서서히 경기를 하강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리 다시 내리면서 경기 부양, V자 반등을 노리는 이런 정책을 취하는 상황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사이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미국 뉴욕 증시죠. 초반에는 상승 여력을 좀 보이다가 뒤편으로 갈수록 좀 하락 마감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4일 연속 하락했죠. 그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뭐 지금 서학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막 속이 쓰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4일 연속 하락했는데 근저에는 결국 그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죠. 미국의 통화 정책이 깔려 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잭슨 홀 미팅 전까지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이제 금리를 올해까지만 올리고 뭐 한동안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다시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잭슨 홀 미팅을 통해서 나타난 것 자체는 이제 올해도 금리를 오르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오르고 금리를 내리는 것은 내년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결국은 2024년은 돼야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요. 사실 금리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경기의 긴축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할 때 자본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개인들은 금리가 높으면 저축을 하지 흔히 말하는 소비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자 비용 부담 역시 늘어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흔히 자본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뭐 4일 연속 내려가는 게 뭐 흔한 일은 사실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규모 자체가 금요일날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 오늘도 뭐 1%대면은 작게 내려간 것이 아닌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한동안 이런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펀더멘탈한 요인은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것들의 여파가 요번 주 내내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잭슨 홀 미팅을 좀 반영을 했을 때 내년 연초 기준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4%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까? 사실 이전에는 뭐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보면은 이제 9월에 0.5% 올리고 나머지 두 번에 0.25%씩 올려가지고 1%만 올리는 거였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사실 무너진 것 같고요. 잭슨 홀 미팅을 통해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0.75% 올리고
그다음에 빅스텝을 갈 것이냐 또 자이언트 스텝을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데이터에 따라서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1% 시나리오는 올해는 붕괴가 된 것 같고 추가적으로 빅스텝을 더한다 그러면 사실 4%도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죠. 0.75%의 빅스텝 2번을 더한다 그러면 4%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금리 정책의 흔히 말하는 상향이 열려 있다라고 지금 잭슨 홀 미팅에서 적극적으로 긴축 통화 정책을 펴야 된다. 금리 올리고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유가도 살펴보면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90 밑으로 내려갔다고요? 예, 국제 유가는 사실 6월부터는 하강 분위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한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6월에 피크를 찍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원유 가격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러한 지표들이 한 3, 4개월 지나면은 미국 경기, 흔히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들에 반영될 것이 아니냐라고들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 자체가 늘어나고 점차적으로 오펙에서 결국 생산량을 줄이진 계속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 자체가 위축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석유란 것은 수요가 중요한데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하강이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이 석유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천연가스는 오히려 또 다른 양상이라 지금 유로존에 굉장히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이제 러시아가 공급을 안 하겠다라는 이런 의사들 자꾸 보이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급망을 가끔 닫기도 하고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원유랑 이제 천연가스는 다르고 특히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가 높아서 이렇게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데 왜 유럽의 인플레이션율 같은 게 높게 나옵니까라고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러한 그 원유랑 천연가스의 의존도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고환율을 두고 한국은행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이제 환율이라는 게 금리 차이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듣고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하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자산으로서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고금리를 주는 채권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달러 채권이 고금리를 주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안전자산도 달러이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하는 금리 차에 의한 달러와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는 이런 펀더멘탈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한 20원, 10원 계속 오르면서 1,350원 넘어가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간단한 논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조금 사실 있거든요. 사실 흔히 말해서 한국은 어떻게 보자면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고요. 수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량이 증가하지 않는데 원유 가격 같은 것 상승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무역 적자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워낙 유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무역 적자란 것은 결국은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내가 받아오는 돈보다 많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그다음에 유출 우려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시장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결국은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달러를 가진 사람들이 잘 내놓지 않습니다. 금리 정책 같은 것들이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1,400원 갈 것 같으면 올해 내가 달러를 줄 것도 안 주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결국은 다음에 바꾸지 이런 헌정을 다음에 하겠다는 그런 인센티브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 그리고 수급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겹치면서 갑자기 환율이 20원, 30원가량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결국은 이 한국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특성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함정의 핵이죠. 사실 달러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환율이 올라갔을 때 환전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기 수급 요인들이 겹치면서 외환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환율이 상승할 때는 어떻게 보면 늘 따라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수급 요인, 그 무역 적자 요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심각하면 환율 1,400원까지 간다라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창용 총재는 이 환율 상승하는 게 우리 경제 펀더멘털 문제, 기초 체력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이게 달러가 언제쯤 좀 하락세에 접어들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금리가 결정이 나야,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까지 오른다가 결정이 나고 그리고 한국의 금리도 거기에 맞게 대응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린다가 결정이 나야
환율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급이 원활해지고 이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결국은 투기 세력 같은 세력들도 이런 수급이 불안정할 때 변동성을 노리고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전반적으로 미국 금리가 피크를 찍을 때 정도가 돼야 아마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종부세 완화법 8월 처리가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9월이 됐는데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공제를 얼마나 해줄까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종부세 과표란 것은 결국은 개인이 가진 집의 공시가치 합해서 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의 합인데 공제금을 빼는 것인데 네. 예전에는 결국은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정부의 안은 혹은 여당의 안은 이 공제 금액을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시 가격에서 공제 금액 빼고 여기서 세금이 계산되게 되는데 이 공제 금액을 14억까지 올리겠다라는 안인데 이 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부자 감세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네. 굉장히 반론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4억이냐, 그러니까 정부 안은 14억이었는데 네. 12억이냐, 11억이냐, 기존 11억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쌓이면서 결국은 아마 조금 국회 기획재정위를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처리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 특례 허용 요구와 관련한 여론조사 실시를 언급했습니다. 그간 강경했던 입장에서 달라진 기류를 보인 건데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결정이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지부진하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BTS 멤버들의 병역 특례 허용 문제. 이번엔 여론조사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없습니다. 이게 빨리 처리가 되든 안 되든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부분을 국민 여론조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야 의원들의 이어지는 요구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미 관련 지시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BTS에 대한 여론을 좀 참고를 해서 정책 결정해 주길 부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 회의 때 제가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 데드라인 정해놓고 그 안에 결론 내린다. 그리고 네. 여론조사 빨리 하자. 이미 지시를 잘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 자원 감소 등을 언급하며 원칙적 입장을 보였던 이 장관이 국민 여론도 살피겠다며 한 걸음 물러선 겁니다. 정부 기류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이 장관의 발언은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실시할 때 조사기관, 기간, 대상 등 관련 세부 사항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였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아닌 제3기관에서 실시할 것이고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여러 고려 요소와 함께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논의를 재촉하는 건 1992년생인 맏형 진이 올 연말이 지나면 입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장관 역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BTS 병역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희소 유전 질환은 2,000명당 1명 이하로 발병하는 매우 드문 유전병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어떤 유전자 변이가 어떤 희소 질환에 연관됐는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분석한 희소 유전 질환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환자의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병원성 유전자 변이, 유사 병원성 변이, 불확실성 변이 등 5개로 분류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존엔 사람이 일일이 작업해 2시간에서 3시간 걸렸던 유전자 변이 해석 시간을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화해 5분 내외로 줄였습니다. 기본 한 사람당 8만 개 정도의 변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8만 개의 변이에서 하나의 이제 원인 변이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뭐 보통 엑셀로 필터도 하고 여러 DB도 써고 그런 것들을 다 수기로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게 이제 2-3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걸 다 자동화했기 때문에
희소 유전 질환 관련 유전자 변이 데이터 1억 건 이상을 바탕으로 변이가 속한 유전자, 변이의 발병 빈도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해석 능력을 키웠다는 설명입니다. 희소 유전 질환에 따라 유전자 변이 수는 천차만별인데 질병과의 연관성이 불명확한 변이에 대해서도 관련성을 예측해줍니다. 변이가 환자의 증상과 얼마나 잘 맞는지 희소성 등을 알고리즘으로 정량화해 의사가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보조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기법으로 기계를 자꾸 훈련을 시켜가지고 일단 기계가 한번 걸러주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변이가 나오는데 요거는 무시해도 된다. 요거는 병과 일부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등급을 전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그거를 걸러진 걸 가지고 재평가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개발업체는 최근 분당 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난청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실제 의료진의 진단과 정확도가 97% 일치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희소 질환의 80%인 8,000종 이상은 유전 질환입니다. 방대한 유전자 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유전자 분석이 희소 유전 질환 진단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 공약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민간 재정 연구자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어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전 이 연구위원은 취재진에게 본인이 주장하는 이론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학자를 고발하는 건 반지성주의이자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안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업자 돈으로 베트남 여행을 갔다 온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 등 2명과 폐기물업자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공무원들은 지난 2019년 5월 31일 업자 B씨와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던 중 왕복 항공권 200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환경부가 대구, 경남, 부산 수돗물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텐이 검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3일과 24일 대구와 부산, 경남과 경북에 있는 정수장 10곳의 수돗물을 환경부 고시에 규정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과 엘리사법으로 분석했을 때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다시 늦더위가 찾아오며 다소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4도로 어제보다 선선한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고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남부지방은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그 밖에 남부와 영동 지방까지 비가 확대할 텐데요. 제11호 태풍 흰남노 앞자리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더해지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하고 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많은 곳에 300mm 이상, 남해안에 최고 100mm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남부와 영동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내일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며 북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쯤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4도, 광주 21도를 나타내며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 30도, 대전과 대구는 2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한 제주도와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